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은 566조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죠. 9호까지 있네요. 읽어보면 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1호 2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그렇죠? 추징금, 과태료. 이 추징금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압류를 못하게 해서 시효를 동화시켜 3년인가 그렇죠. 법이 개정이 안 돼서 3년인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추징금 시효. 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이 추징금이 큰 문제죠. 과태료면 얼마 되죠? 안 되죠. 벌금은 또 안 내면 노역장 유치니까 내는데, 이 추징금은 민사채무거든요, 사실상. 추징금 안 낸다 그래서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 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면책은 안 되죠.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추징금도 마찬가지죠.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사기, 폭행, 상해.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모욕, 명예훼손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이거는 중과실입니다.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근데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상대방의 생명 침해되는 건 결국 사람을 목숨을 끊게 하는 거죠. 죽는 거.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 거의 중상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사고 중과실이죠. 13대 중과실. 예를 들어서 과속, 그죠? 음주운전, 그 다음에 신호위반,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이런 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다 지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5항. 물론 여기 이제 판례를 제가 읽어드린 게 있는데, 판례를 보면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중과실이 아닌 경우도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규범적으로, 이게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놔서 어떤 때는 중대한 과실, 어떤 때는 경과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신원보증금. 가장 문제되는 게 7항입니다. 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번호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 송후 있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채무자의 어떤 채권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서, 송달을 해서 절차 보장을 위해서 파산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박탈하는 거에 대한 제재죠. 그리고 여기서의 악의는 고의하고 똑같이 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배드의 의미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십시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대표적인 게 이제 이혼하면서 양육비죠.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차이가 뭐냐면, 일반 학자금은 이자가 계속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시중 금리와 아마 연동돼 있어서 되게 비싼, 좀 고율입니다. 한 7, 8% 될걸요. 근데 요즘 이제 저금리 시대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마 8% 이상 돼. 지금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졸업하고서
장기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이후에 이제 내는 겁니다. 상당히 또 저립니다. 이거는 아마 국가에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투입돼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연방파산법을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비면책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청년들이 만약에 취업학자금 상한특별법에 의한 학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게 만약에 뭐 한 2, 3천 이상 된다. 아니면 거기다 이제 뭐 전문 대학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로스쿨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학 전문 대학원 갈 수도 있고, 뭐 의대를 또 장기간 갈 수도 있고, 6년제니까요.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취업부 학자금 상한특별법에 의해서 받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차이점을. 그래서 결국 이제 치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악의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파산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고 그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지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소송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대법원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언제부터? 2010-49083부터. 예전에는 아마 쉽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신부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행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보면 결론은 이때부터 좀 흐름이 그 누락채권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해진 것 같아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파산 절차가 이제 안정됐다고 본 거죠. 10년부터는. 그래서 파산 상담할 때 이거 누락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중조회를 해라. 저는 소송조회를 반드시 해보고 신용조회를 하고 신용조회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조회하고 소송조회하고 요거까지 하면 그래도 거의 한 99% 정도까지는. 근데 나머지 1%가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도 더듬어 보고 여기에 뭐 조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또 뭐 상거래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사채 같은 건 자기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자, 누락 발생했을 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었어요. 총 7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면책 효력, 면책의 항변, 면책 효력 확인 이소,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 그 다음에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 그 다음에 추한 항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항고기간 도과되기 전에 14일 이내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7가지가 있습니다. 총. 그걸 잘 유념해 두시고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다가 제가 쓰지 않은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한 15일 후에 강의한 분들이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것가 있으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꼭 알아둬야 될 거. 그 일선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었을 때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죠. 이걸 꾸준히 읽으면은 여기 엑기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이 치료가 가장 문제되고 그 법원에서는 결국은 요거 있죠, 요 채무자의 결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 관계가 채권자가 특히 사채면은 개인 채권자면은 잘 안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 채권자 소송을 한 2번 해봤는데 다 졌어요. 친구 사이고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모를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누락의 경위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뭐 한 분이 수원에서 끝났는데 뭐 갑자기 뭐 1억이 얼마가 또 누락됐다고 보니까 은행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를 넣을 때 발생 원인 순서에 따라서 기재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한테 신용대출로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1번이죠. 2010년 1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서 아니면 또 뭐 법인 자금이 필요해서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2002년도에 그 연대보증을 하면서 법인 자금을 끌어들였다. 연대보증도 채무잖아요. 그때 1억 원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누구 연대보증인 자기라는 걸 이렇게 써서 근데 여기서 그 밑에 걸 빼먹은 것 같아요. 국민은행은 면책을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유임을 받은 데서 채권 주심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 말아라. 그거는 이제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죠. 그 유명한 판례가 그거죠. 원금만 딱 기재했는데 이자 기재 안 했다고 그게 면책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원금만 기재해도 원리금까지 다 날아간다. 마찬가지죠. 그 은행이 더군다나 만약에 누락이라 그래도 그 국민은행은 그 일반 신용대출에 대한 그 파산 선고 사실을 알았죠. 그쵸? 그러면 채권자가 국민은행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그쵸? 면책이 된다는 얘기죠. 비면책이 아니라. 좀 여기 딱 해당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뭐 채무가 3개 중인데 하나가 누락돼갖고 그 가급적이면 같이 써주는 게 좋죠. 그 법원 양식대로 이렇게 딱 돼 있죠. 거기도 순서대로 각 항목별로 조목별로 쓰게 돼 있죠. 그냥 뭉뚱그려서 쓰지 말란 얘기죠. 그게 이제 채권자도 그래야지 아 이게 어느 때 나간 거고 어느 게 나간 거고 그걸 알아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 그렇죠. 뭐 비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거라도 뭐 써주면 땡큐죠. 그렇죠? 그거라도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관제인으로 2010년도에 면책을 받았답니다. 2010년인가요? 뭐 10년인가 12년도에 면책을 받았대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이제 관제인으로서. 근데 10년 지나서 이제 면책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국세도 다 그 뭐죠? 그 별손 처분해서 다 날아갔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큰 적은 없지만 그냥 그럭저럭 살고 계신데 최근에 갑자기 200짜리가 2건인가 튀어나왔답니다. 10년 만에. 다시 뭐 소장 아니면 최고서가 날아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많은 채무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록에 있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사람이 사실 악의로 뺏겼어요. 근데 이제 악이냐 아니냐는 그 당시에 만약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소송을 해서 송달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송달이 만약에 됐으면 그냥 대구서 의제자백 판결이면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채무자가 받겠어요. 집 뭐 부인이 받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직원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거 못 갚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죠.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런 경우는 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막 공시송달이면은 뭐 추하랑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아니면 추하랑수 기간 지났다 아니면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크면 사실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금액이 너무 짜잘구리하면은 지나갈 수 있죠. 뭐 짜잘구리한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지금 200이 이제 커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이에요. 그 당시에 이자가 한 25% 시절인데 만약에 그냥 대부업체면 또 39% 시절이죠.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2건이면 한 1,000만 원 됩니다. 힘들죠. 그 때문에 다시 파산을 하기에도 좀 뭐 가능한 수는 있죠. 지금 그 제도의 파산이 남용이 아니라 허용되니까 이분이 뭐 연세가 만약에 60 넘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시 파산을 해도 남용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문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 채권인데 이거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파상관제인으로서도 그렇고 유튜버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회의 중요성. 자, 마음 같아서는 트리플 조회, 그쵸? 페이인포, 그쵸? 그 다음에 소송 조회, 신용 조회. 이 세 가지를 너무 힘들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다 특히 이제 금융권 채무나 대부업체 이런 채무는 방법이 없죠. 최소한 하여튼 2개는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3개까지 해라. 그죠? 통장 다 까보고. 이번 시간에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